신경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패턴이 고착화되고 만성화가 됩니다. 현대인의 수면장애 같은 증상들이 머리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문제는 뇌의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뇌가 쉴 수 있는 조건이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 좋냐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자율신경실조증 어떻게 치료하나요? 자율신경실조증 치료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민해진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우리 몸의 무너진 회복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질환은 장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뇌, 자율신경계, 호르몬, 면역, 소화기가 동시에 흔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증상만 눌러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경계의 과민함을 낮추고, 다른 하나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생리적 기반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한의원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치료는 한약치료입니다. 단순한 보약이 아니라 신경계의 리듬을 조율하고 몸에서 무너진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에게서 가장 흔한 문제는 신경계가 과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에너지 대사, 수면과 각성 패턴, 소화기능, 혈액순환, 호르몬 리듬 등 여러 가지가 함께 무너져 있다는 점입니다. 한약 처방은 이 중 어디가 가장 크게 무너져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축을 중심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에는 이걸 치료하는 한약 딱 한 가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마다 아주 다양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진찰하고 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맞춤 처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적으로 풀어서 보면은 한약은 미주신경, 스트레스 호르몬, 수면과 각성 리듬, 소화와 흡수, 뇌의 과흥분 상태에 동시에 작용해서 몸이 항상 이런 비상 모드에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불안이나 두근거림이 먼저 안정되고, 어떤 분은 수면과 위장 기능이 먼저 좋아지고, 하나씩 좋아지다가 점점점 전체적인 자율신경 리듬과 전신 상태가 회복되는 식으로 변화합니다. 약침이나 침치료도 병행하는데요. 자율신경계는 척추를 따라 분포된 신경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나 목이나 등, 허리 쪽에 배수혈이라고 하는 혈자리 들은 각 장기와 자율신경의 반사구역에 해당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 부위들은 척수에서 나오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통로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침치료나 침을 놓고 전기 자극을 주는 치료, 약침 주사를 하면은 그 신호가 척수를 통해 뇌로 전달되면서 과민해진 신경회로를 다시 조율하는 입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를 시작할 때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얼마나 걸리나요? 입니다. 워낙 괴로움이 크다 보니까 빨리 치료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치료가 쉽게 잘 될 것이냐, 오래 걸릴 것이냐 하는 예후를 좌우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입니다. 신경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패턴이 고착화되고 자율신경계의 이상도 오래될수록 만성화가 됩니다. 증상이 생긴 지 오래됐을수록 치료하는데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증상이 얼마나 복합적인지입니다. 첫 번째랑 통하는 내용인데,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 신체 기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다양하다고 했죠.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율신경계 이상이 그만큼 오래되고 균형이 많이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증상 한두 개만 있는데 이게 심한 것보다 각각의 증상이 별로 안 심하더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가 치료가 좀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연령입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신경 가소성과 회복력이 높아서 반응이 빠르고, 연세가 많으실수록 아무래도 체력도 떨어지고 신경계의 회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항불안제, 신경안정제 복용 여부와 그 기간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통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원인을 찾지 못하면 항불안제를 처방받아서 장기적으로 복용하시게 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으시기도 하고 내과나 신경과에서 처방받으시기도 합니다. 잔압함정, 알프람정, 자낙스정, 로라반정, 아티반정, 리보트릴정, 디아제팜 같은 약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항불안제는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빠르게 눌러주고 불안도 눌러줍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에 의존성과 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항불안제를 오랜 기간 복용하시던 채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율신경 실조증의 상태도 그만큼 심한 것이고, 이런 약들에 대한 의존성도 있는 상태로 오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가 좀 더 오래 걸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항불안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처방해주신 선생님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조심스럽게 처방하셨을 건데요. 적극적인 생활관리
관리와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치료할 수 있고 항불안제도 점진적으로 줄여서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 기간,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증상이 한두 달 이내에 처음 나타났고 가볍다, 단편적인 증상들이다. 이러면 1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하고 증상들이 6개월 이상 만성적이다. 이러면 평균적으로 치료에 한 3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항불안제 복용량이 많거나 복용 기간이 길었던 경우,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증상들이 아주 복합적인 경우, 고령이시면서 체력이 약하신 경우는 6개월 이상 치료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율신경 실조증은 어떤 치료를 받던 간에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기만 해서 해결되는 병은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치료를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치료가 된다고 해도 다시 병이 생깁니다. 왜냐면 살면서 계속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될 거니까요. 치료를 통해서 몸이 좋아진 후에도 계속 수면이 들쭉날쭉하고 카페인이나 야식을 계속 먹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늘 긴장한 채로 살아가면은 다시 이런 신경계의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생활관리, 수면 각성 리듬, 건강한 식사, 카페인과 알코올의 제한, 가벼운 유산소 운동, 호흡이나 이완, 명상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훈련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제 책에서도 이런 것들을 혼자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충실하게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말을 손발이 차거나 어깨가 뭉친 상태, 이럴 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태가 자율신경계의 기능 상태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한의학적으로도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태를 비혈어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감정과 스트레스를 가장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고, 이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을 보면은 대부분 자율신경계의 이상 증상을 담고 있습니다. 혈관의 수축과 이완, 혈액이 어디로 얼마나 흐를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율신경계입니다.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혈관이 수축하고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 혈관이 이완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과민해진 사람일수록 손발이 차고 머리가 멍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쉽게 어지러워집니다. 혈액이 필요한 곳에 고르게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든다는 건 단순히 손발이나 배를 따뜻하게 한다, 피를 잘 가게 한다, 이게 다가 아니고 신경계 기능 자체를 건강하게 해서 혈관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을 할 때 역할을 하는 것은 심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다리나 골반 쪽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줘야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혈액순환에 가장 필요합니다. 이런 운동이 아주 격한 운동이거나 빠르게 뛸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그냥 리드미컬하게 20-30분만 걸어도 말초혈관이 열리고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 변동성이 좋아지면서 혈류 분포가 안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가장 권장되는 건 이런 중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느린 호흡과 이완입니다. 느린 호흡과 이완은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 상태가 높은 분일수록 숨이 얕고 빠릅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있고 혈관은 수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느리고 깊은 복식호흡을 하는 것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느린 호흡, 스트레칭,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들이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혈류를 늘리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생리적 효과를 냅니다. 이런 호흡법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면과 소화를 바로잡는 것이 혈액순환의 토대가 됩니다. 혈액순환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밤에 깊은 수면을 취할 때 혈관은 가장 잘 이완되고 조직으로 혈류가 가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화가 안 되면 혈액이 장, 간, 에너지 대사 쪽으로 제대로 가지 못해서 머리, 근육, 말초로 가야 할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불면증, 소화불량, 혈액순환 저하는 항상 세트로 같이 묶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건 단순히 마사지나 찜질 등으로 일시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걷기나 호흡 등으로 신경계의 회복력을 높이고 수면, 소화를 살펴서 우리 몸의 회복 기반을 만들고 신경계 조절을 정상화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뇌혈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율신경 실조를 가진 분들 중에서 머리,
뇌에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뇌 혈류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라고 표현하시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는 표현인데,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말이 잘 안 떠오르고 생각이 한 템포 늦어지는 느낌.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 말에 집중이 안 되고 책을 읽어도 글씨가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에 피가 안 도는 것 같다, 뇌에 산소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뇌 MRI 같은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이런 느낌이 계속되면 많은 경우는 뇌 자체의 고장이 아니라 뇌가 제대로 쉬고 회복하는 리듬이 깨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으로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보 시스템이 켜지고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몸은 긴장하고 숨은 얕아지고 혈관은 수축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상태가 잠깐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집중과 생존이 우선됩니다. 그런데 이 경계 모드가 하루 종일 꺼지지 않고 지속되면 어떨까요? 뇌가 지금 안전한 상태다 하는 모드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뇌의 미세한 혈류도 안정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뇌의 에너지 대사도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머리에 멍함,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뇌 혈류가 부족한 느낌은 실제로 뇌가 피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뇌가 이완과 회복으로 전환하지 못해서 생기는 기능 저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뇌를 쉬게 하고 신경계를 이완시켜주는 것. 다른 하나는 몸을 움직여서 혈류와 리듬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쪽만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쉬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를 악물고 강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 기능 회복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면서 리듬 있게 움직이는 것.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강력한 방법으로 느린 리듬의 걷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 챙김 걷기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걷기 명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마인드풀니스라는 명상 방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마치 명상하듯이 걷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해서 걷는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걷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좋아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는 걷는 동안에도 대부분 우리 머릿속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내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해야 할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문제는 자율신경계가 예민해져 있거나 브레인 포그가 있는 분들은 이 생각들이 많을 때 대부분 걱정 모드로 흘러갑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뇌는 쉬지 못하고 늘 긴장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몸이 앞으로 움직이는 느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같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본적인 감각에 집중할 때 뇌는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신호가 들어가면 뇌와 신경계는 경계를 풀고 호흡이 깊어지고 심장 박동과 혈관의 긴장이 내려가고 뇌로 가는 미세한 혈류도 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가만히 쉬는 것보다도 혹은 반대로 이를 악물고 운동하는 것보다도 뇌가 회복하는데 더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몸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뇌는 긴장을 내려놓는 상태가 동시에 만들어지거든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속도도 빨리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숨이 차지 않는 정도, 말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집중할 감각을 세 가지를 정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발바닥 감각. 자, 발을 내디딜 때 뒤꿈치부터 발바닥, 발가락으로 체중이 넘어가는 느낌에 집중을 합니다. 걸을 때 팔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에도 집중을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세 번째가 호흡입니다. 입이나 코를 통해서 폐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억지로 숨을 많이 마실 필요도 없고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이, 걷다가 보면은 내 감각에 집중을 하다가도 금방 잡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정, 걱정거리, 불안한 생각들, 내 신체 증상에 대한 생각들,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뭔가 잘못됐다거나 이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또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내 몸, 발바닥 감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돌아오는 연습 자체가 신경계를 재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15분에서 20분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트이는 느낌이 들고 숨이 편해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뇌에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몸은 안전하구나, 리듬감 있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 신호가 들어갈 때 편도체의 경보 시스템이 조금씩 내려오고 호흡도 편안해지고 심박 리듬도 안정됩니다. 이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은 이완됩니다. 즉 이런 마음 챙긴 걷기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이완 훈련입니다. 그래서 뇌 혈류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두 조건, 움직임과 이완을 동시에 만족시켜줍니다. 뇌와 뇌혈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한의사님의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증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머리와 관련된 증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관점입니다. 머리가 맑지가 않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머리가 어지럽고 멍하다, 이런 브레인 포그 증상이 나타날 때 실제 진료에서 자주 만나는 패턴은 뇌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몸 전체가 긴장과 비상 모드에 오래 묶여 있으면서 뇌가 회복할 여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뇌 혈류를 볼 때 항상 여러 가지 축을 같이 봅니다. 첫 번째는 호흡과 흉곽의 움직임, 두 번째는 목과 어깨, 특히 상부 경추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회복 리듬, 네 번째는 소화 흡수 기능과 에너지 대사, 마지막으로 자율신경계의 반응성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어서 한 축이 무너지면 다른 축도 같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 긴장,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분들은 교감신경이 쉽게 켜져 있기 때문에 항상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목과 어깨, 가슴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흉식 호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근육들이 과도하게 경직이 되고 잘 뭉치고 아픕니다. 이런 근육들의 경직은 거북목과 같은 비정상적인 형태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과 어깨가 두면 이 주변의 신경이나 혈관들이 압박되고 미세한 혈류들의 순환도 저하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잠이 얕아지면 뇌가 회복 모드로 들어갈 시간이 줄어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뇌가 써야 할 에너지 공급과 혈당 리듬이 떨어지면서 멍함과 피로가 더 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뇌혈류는 단순히 혈관의 문제, 머리의 문제, 이렇게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축이 함께 작용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화기의 건강 상태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뇌는 산소도 필요하지만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소화가 약해지면 단순히 속이 더부룩한 수준을 넘어서 영양 흡수와 혈당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뇌의 에너지 대사가 흔들립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생각이 한 박자 늦어요, 집중이 안 돼요 하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치료의 목표가 단순히 머리에 피를 더 보내자 이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뇌혈관을 원활하게 만들고 뇌가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구조적인 측과 기능적인 축을 동시에 다룹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추나요법 에서 경추교정, 흉추교정 혹은 침치료나 약침치료를 통해서 우리 경추와 척추, 특히 목부터 등까지 긴장을 풀고 정렬을 바로 맞춥니다. 이 부위는 단순한 근육통을 넘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 통로이자 호흡 패턴과 흉곽 움직임을 결정하는 기둥입니다. 기능적인 축에서는 한약을 중심으로 소화기능, 에너지 대사 상태, 자율신경계의 반응성을 조율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놀라고 몸의 회복 속도가 느리고 수면과 각성 리듬이 흔들려 있으며 소화와 흡수, 에너지 대사가 함께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약은 이런 상태에서 뇌의 과흥분 상태를 부드럽게 조절하고 위장 기능과 흡수를 회복하고 수면, 각성 리듬을 조율해서 뇌가 사용할 에너지 기반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환자분들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뇌가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뇌혈류는 단순히 혈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 경추, 수면, 소화, 자율신경이 동시에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제가 뇌혈류를 개선하려면 이것만 보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명쾌한 영상을 찾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치료도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것도 바로잡고 신경계의 반응성을 조율하고 소화와 에너지 대사를 회복시키고 수면 리듬을 바로잡아 뇌가 비상 모드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제가 생각하는 뇌혈류 관리의 핵심 노하우이자 진료 철학입니다. 호흡법으로도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할 수 있으면 호흡을 많이 쓰는 운동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다루는 가장 직접적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 중에서 어떤 운동이 좋냐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얼마나 숨 쉬는 걸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인지를 봅니다. 근육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호흡이 얼마나 깊어지고 느려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있는 분들은 대부분 숨이 얕고 빠릅니다. 가슴 위쪽으로만 호흡하고 배와 옆구리, 등 쪽이 호흡할 때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있고 혈관은 수축하고 심장은 빨라지고 뇌는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어도 몸이 긴장된 느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운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숨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내쉬는 숨이 길어지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걷기 또는 아주 편안하게 뛰는 슬로우 조깅입니다. 천천히 리듬을 타면서 걷거나 뛰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숨이 가쁘지 않은 속도로 걸으면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길어지고 그 리듬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멍한 분들에게 전속력으로 빠르게 뛰는 운동보다 이런 느린 걷기나 느리게 뛰는 슬로우 조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요가, 스트레칭, 필라테스처럼 호흡과 같이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단순히 근육만 늘리는 게 아니라 동작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운동은 흉곽과 횡격막을 풀어주면서 얕아진 호흡 패턴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자율신경실조증이 심한 상태에서 숨이 지나치게 가쁘게 차는 고강도 운동, 이를 악물고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것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지나칠 경우에 교감신경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이미 예민한 신경계를 더 흥분시키기가 쉽습니다. 현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 중 뇌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행동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현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 중에서 뇌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하루 종일 실내에서 앉아 있거나 누워만 있으면서 생각만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화면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걱정하는 상태가 반복되면서 우리 뇌는 쉴 틈 없이 계속 가동됩니다. 이때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죠. 이 조합이 자율신경계와 뇌 혈류 그리고 뇌의 회복 시스템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뇌는 원래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기관이 아니죠. 우리 몸의 움직임과 호흡, 근육의 움직임, 혈류의 변화 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자세를 바꾸고 숨을 깊게 쉬고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그 리듬이 우리 뇌에 지금 안전하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맞춰서 뇌 혈관이 이완되고 에너지 대사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 화면만 바라보며 생각과 수많은 자극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뇌는 계속해서 경계 모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패턴이 오래 지속될 때 브레인 포그,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불안, 두근거림, 수면 장애 같은 증상들이 한꺼번에 묶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뇌가 나빠졌다, 머리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뇌가 과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뇌의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쉴 수 있는 생리적 조건이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화면을 지나치게 보는 게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킵니다. 이런 화면을 오래 볼 때 눈과 뇌가 계속 미세한 경계를 유지하게 되고 주의가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묶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반응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감신경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몸은 의자에 가만히 있는데 뇌는 하루 종일 위험 신호를 처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인의 뇌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은 덜 생각하고 더 움직여야지 뇌가 살아납니다. 뇌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다만 그 회복이 일어나려면 몸이 움직이고 근육과 혈관의 리듬이 살아나야 됩니다. 짧게라도 걷고 자세도 자꾸 바꾸고 숨을 깊게 쉬고 화면에서 눈을 떼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다시 에너지를 회복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자율신경 실조증 의심해야 하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각종 검사는 다 해봤는데 검사상 이상은 없습니다. 수치는 괜찮네요.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신경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만 듣는 경우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어지러우면서 머리는 멍하고 속은 늘 답답하고 불편하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늘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몸이 너무 더워서 열이 너무 많이 나거나 반대로 너무 차고 시린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몸에 다양한 감각들이 예민해져서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들거나 통증 부위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온몸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입 안이나 혀가 화끈거리고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CT, MRI, 내시경, 초음파, 혈액 검사 등 다양한 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단순한 마음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단순히 내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자율신경계의 이상이라는 뚜렷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다양한 괴로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자율신경계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자동 조종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 호흡, 소화기의 운동, 땀 분비 같은 전신의 활동들을 알아서 잘 조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이렇게 들어서 물건을 줍는다. 이거는 제가 의도를 가지고 직접 조절하는 것이죠. 근데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우리가 밥을 먹었으니까 위장을 움직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율신경계가 합니다. 자율신경계 기능이 건강한 사람은 이런 조절이나 활동이 원활하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타납니다.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조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적절하게 나타나거나 과민하게 나타나거나 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질환으로 나타나고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보통 한두 가지로 시작해 도미노처럼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런 연쇄 반응은 왜 발생하나요?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 우리 몸의 기능들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거, 팔, 다리를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잘 조절하는데 심장 박동, 호흡, 근육의 긴장 상태, 혈관의 수축과 이완, 위장 운동, 땀 분비, 체온 조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직접 조절한다고 하면은 신경 쓸 게 너무 많겠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은 모두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기능이 건강할 때는 이런 조절이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알아서 잘 조절되니까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증상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되게 다양한 패턴과 순서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타고나기를 건강하게 태어난 기관도 있고 타고나기를 약하게 예민하게 태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 신체의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본인이 타고나기를 약하게 태어난 부분의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타고난 기능이 좋은 부분들은 뒤에 나타나겠죠. 한의학에도 사상 체질이라는 것이 있죠. 체질이라는 것도 사실 뭔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약하고 강한 부분, 신경계가 어떤 반응성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경향성을 나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양인은 타고난 식욕이나 소화기 건강 상태가 대체로 좋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겼을 때도 상대적으로 소화기의 문제는 먼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식욕은 계속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면은 예민해서 건강한 상태일 때도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잠을 잘 설치고 자율신경계 이상이 본격적으로 생길 때는 불면증이 주요 증상으로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래되고 심해지면은 타고나길 강하게 태어난 부분인 식욕과 소화 부분도 여지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율신경 실조증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다양해진 우리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소화불량, 두근거림, 두통, 어지러움 같은 신체적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 우울감, 잦은 분노 등과 같은 정신적 증상이 함께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악화되는 악순환을 가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답답한 증상을 느끼다 보니까 내 몸에 심각한 병이 있는 건 아닌가? 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이런 불안과 우울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을
심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율신경실조증이 오래될수록 이렇게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이 악순환을 하면서 더 심해지고 만성화가 되며 증상도 다양해집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한 명을 예로 들면은 이분은 처음에는 소화불량이 주증상이셨다고 했어요. 원래도 소화 기능이 타고난 게 약한 편이었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게 더 심해졌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늘 명치가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느 날부터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불안해질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급격하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면서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황 발작이 나타난 거죠. 이후에는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두려울 뿐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면은 또 다른 다양한 신체 증상들까지 동반돼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단순히 소화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소화제를 준다, 혹은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불안제를 준다, 이게 치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들을 유발하는 연결고리인 자율신경계를 바로잡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신경계, 순환기, 소화기, 근골격계 등 여러 검사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병원에서 검사는 다 했는데 이상은 없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오시는데, 나는 이렇게 아픈 데가 많고 괴로운데 검사상 이상은 없다고 하니까 걱정을 해주던 가족들도 뭔가 꾀병처럼 보는 것 같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MRI, CT, 초음파, 혈액 검사, 내시경 같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게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로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뭔가 선이 뽑혔거나 부품이 깨진 곳이 있거나 전선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없지만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타나서 생기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하드웨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이상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다룬 자율신경계 문제가 바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질환들이 모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돼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질환이 있어서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질환은 내시경상 이상이 전혀 없을 때 진단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율신경계 문제가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보는 증상이 있어서 방광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방광에 염증성 소견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염증성 소견이 전혀 없을 때 과민성 방광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이것도 자율신경계의 문제입니다. 머리가 하루 종일 아프고 이런 게 너무 오래 지속돼서 뇌 MRI를 찍어봤는데 뇌종양이나 뇌경색, 뇌출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혀 이상이 없는데 나타나는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성 두통 같은 이런 걸 1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1차성 두통들도 자율신경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신경계 문제로 나타나는 질환들은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당장 위험한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동안 의학 발전에서 소홀히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으니까 질병으로 잘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환자를 고치는데도 인력과 자원이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자율신경계 이상을 앓는 분들이 점점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질환들도 점점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들이 특정 증상 하나가 힘들다기보다 감당이 안 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분들이 너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증상이 있다가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고 오늘은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이거는 환자분들이 유난히 엄살이 많거나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게 사실 아닙니다. 우리 뇌와 자율신경계의 경보 시스템이 지나치게 과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위험을 감지하고 불안을 만들어내는 편도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우리 몸을 비상 모드로 바꿉니다. 신체 감각은 곤두세우고 심장은 빨리 뛰게 만들고 정서적으로도 예민하게 만듭니다. 감각도 예민해지고, 이는 우리 몸이 위험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생존 확률을 높게 만들게 하기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와 자율신경계가 지나치게 과민해져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수시로 경보를 울리는 것이죠. 이렇게 경보가 계속 울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몸의 모든 감각이 증폭됩니다.
평소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심장 박동이나 위장에 약간 가스가 차거나 숨 쉬는 게 조금 답답하거나 어지러움 같은 감각들이 모두 뭔가 큰 문제가 생긴 신호처럼 크게 인식됩니다. 뇌가 내 몸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까 작은 신호도 위협으로 확대해가는 거죠. 실제로 각각의 여러 장기가 다 고장이 나서가 아니라 뇌와 자율신경계가 몸 전체를 위험한 상태로 인식하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위에서든 불편 신호가 튀어나오면 그게 곧바로 큰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몸 전체가 예민한 화재 경보기처럼 되어버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의 불편함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언제 또 이런 심장 두근거림이 나타날지, 언제 숨이 막힐지, 언제 어지러워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하루 종일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편도체와 자율신경계는 더 쉽게 활성화되고 그 결과 증상은 더 잦아지고 더 강해집니다. 몸의 증상과 불안이 서로를 키우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 방향도 훨씬 분명해집니다. 특정 증상 하나하나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과민해진 경보 시스템을 내려놓고 뇌와 몸이 다시 지금은 안전하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조율해 주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증상들이 함께 가라앉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실 조증을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면역력 저하나 중증 질환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서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기능적 이상이므로 당장 위험하거나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환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계의 이상이 만성화가 되면 우리 몸의 면역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등 전신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신경계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검사 중에 심박변이도 검사, HRV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 한의원에서도 많이 시행하는 검사인데 이 HRV 수치를 이용해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실제 다양한 질환들의 발생률도 높고 이런 질환들이 발생했을 때 생존율 자체가 낮아진다. 이것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인데 이게 자율신경계의 건강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예측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근경색을 겪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추적 검사를 했더니 자율신경계 기능이 정상 이하로 떨어진 환자들은 심근경색 발생 시의 사망 위험이 정상군보다 2.8배가 높았습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자율신경계 기능의 이상이 우리 몸의 실제 장기들과 면역계, 염증 조절, 내분비계, 스트레스 회복 능력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밤과 낮의 리듬이 무너지고 부교감 신경을 통한 회복 모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몸이 하루 종일 비상 상태에 묶여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첫 번째로 먼저 면역계가 약해집니다.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지속되면 미주신경을 중심으로 한 항염증 조절 경로가 약해져서 면역 반응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서 감염에 대한 방어 능력은 떨어지고 만성 염증 반응은 쉽게 지속되는 상태가 됩니다. 동시에 내분비계와 대사 시스템도 흔들립니다. 코티솔, 인슐린, 갑상선 호르몬 같은 스트레스, 에너지 조절 호르몬의 리듬이 깨지면서 혈당 변동, 만성 피로, 수면 장애, 체중 변화, 우울과 불안이 함께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혈관, 심장, 뇌, 면역계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이상이 오래 지속되는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의 위험이 함께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자율신경 실조증은 지금 당장 죽지는 않지만 몸 전체의 방어력과 회복력을 서서히 깎아먹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관리가 중요하죠. 자율신경계가 아직 회복이 쉬운 단계에서 개입하면은 면역이나 수면이나 에너지 대사나 스트레스 회복 능력이 함께 정상화될 수 있지만 이 신호를 오래 무시하여 이런 이상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몸은 점점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검진해 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율신경계 이상을 진단하려면 먼저 우리 몸에 기질적인 질환이 없는지를 판별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급격하게 빠르게 뛰고 멎을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자율신경계의 문제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지만 실제 심장 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장내과에서 심전도, 심장 초음파, 24시간, 48시간 홀터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검사에서 심장 자체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심장이라는 하드웨어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심장 기능을 조절하는 소프트웨어 문제인 자율신경계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소화가 만약에 너무 안 되면 위장 내시경을 먼저 거치고 이런 식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과 관련된 장기 자체의 질환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전신 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두근거림이 제일 불편해서 왔는데 어지러움이나 소화불량, 지속적인 근육통 같은 증상들을 부수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신경계 문제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단순히 주요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동반되는 다양한 증상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자율신경계 자체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HRV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가 자율신경계 기능을 수치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최근에 많이 쓰이는데요. 대부분의 한의원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도 됩니다. 우리가 심장 맥박이 뛸 때 일정하게 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는 미세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 심박변이도라고 하는데 이 심박변이도는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심박변이도가 크게 나타날수록 자율신경계가 건강한 것이고 심박변이도가 적게 나타날수록 자율신경계의 제대로 된 작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HRV 검사는 컴퓨터가 심장 박동을 분석해서 우리 자율신경계의 전반적인 활성도,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상태 및 각각의 활성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검사는 이미 끝났고 본인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맞는지 의심이 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올려놨는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들에게 이건 무조건 하면 좋다 하는 한 가지 운동을 꼽아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주 느리게 뛰는 러닝, 슬로우 조깅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에는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높은 강도 말고 약간 숨이 차지만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중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걷기도 괜찮지만 느리더라도 천천히 뛰는 조깅이 걷기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앞서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이를 제대로 발산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했죠. 너무 빠르지 않게 적당한 속도로 오래 달리는 것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준비했던 에너지를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발산하는 활동입니다. 달리기를 하고 나면 긴장했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통증 유발점의 자극이 완화됩니다. 또한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돌핀은 스트레스와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달리기가 뇌의 감정 조절 회로의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BDNF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BDNF는 뇌세포의 회복과 성장, 신경 회로의 유연성을 돕는 핵심 인자인데요. 스트레스와 만성 긴장으로 예민해진 우리 뇌의 반응성을 낮춰줍니다.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몸과 마음에 유익한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운동이 너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는 가볍게 달리는 것도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관절이 약해요. 저는 운동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 저질 체력이라서 그냥 걷기만 해도 숨이 차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하는 궁금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할 때 강조하는 첫 번째는 천천히 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달리기는 몸을 다시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운동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긴장 반응을 서서히 내려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체력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로 운동 강도를 정해드리긴 어렵고 숨이 완전히 차지 않는 속도로 하면 됩니다. 내가 달리면서 짧은 문장을 말하거나 가벼운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의 호흡, 이 정도의 강도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체력 상태에 따라서 체력이 약한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걷는 것보다도 느린 속도로 뛰어도 됩니다. 우리가 걷는 거는
한 발 한 발 이렇게 순서대로 내딛는 거죠. 달리는 것은 한 발 뛰고 한 발 뛰고 양발이 동시에 떠 있는 시간이 있고 착지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뜀박질이죠. 이 달린다는 거는 속도랑은 사실 상관없어요. 아무리 느리게 뛰어도 뛰는 것은 걷는 것보다 운동량이 높습니다. 거의 제자리에서 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보폭을 줄여서 70대 노인이 걷는 속도 아니면 만삭 임산부가 걷는 속도로 뜀박질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걷기보다 훨씬 좋은 운동 효과를 얻고 몸에는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폭을 줄여서 느리게 뛰는 운동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릴 만합니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이런 운동은 무리가 되지 않거든요. 자율신경계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자율신경계에 좋은 음식이란 특정한 하나의 음식보다는 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자극을 줄여주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신경 써야 할 키워드가 혈당 리듬, 그 다음이 소화 안정성입니다. 우리 뇌와 자율신경계는 혈당의 변화를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 우리 뇌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아드레날린, 코티솔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런 혈당 변동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식은땀이 나거나 새벽에 잠에서 깨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가 고플 때, 공복 상태가 지나치게 길어질 때 공황 발작이나 불안이 나타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에 좋은 음식의 첫 번째 원칙은 이런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떨어지게 만드는 식사입니다. 달걀, 생선, 닭고기, 두부, 콩 같은 단백질과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양질의 지방은 우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여기에 잡곡밥, 오트밀 같은 혈당 변동 속도가 크지 않은 탄수화물을 충분히 함께 먹으면 우리 뇌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신경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특히 불면증 있는 분들은 저녁에 탄수화물을 너무 피하면 새벽에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쉽게 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화기와 장의 안정성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장과 미주신경을 통해서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불편해지면 뇌는 그걸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교감신경을 올립니다. 과식,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늦게 먹는 야식이 두근거림이나 불안, 수면 장애를 악화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잘 씹히고 위장에 부담이 적어서 소화가 잘 되는 식사가 자율신경계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장 뇌축을 지지하는 음식들입니다. 채소, 해조류, 귀리, 베리류 같은 식이섬유와 김치, 요거트,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우리 장내 미생물과 염증 반응,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영향을 줘서 뇌와 신경계의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다만 조금 주의할 점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 분들은 이런 음식들이 간혹 가스나 복부팽만, 통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 상태를 보면서 소량부터 천천히 늘리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시금치, 아보카도, 바나나, 견과류, 콩류, 해조류 같은 음식들은 근육과 신경의 과흥분을 완화하는 쪽으로 작용해서 긴장성 통증, 두근거림, 수면 중 각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율신경계를 가장 흔들어 놓는 피해야 할 음식도 명확합니다.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당이 많은 간식과 음료, 밤 늦은 야식, 과도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과 불안, 불면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몸을 움직일수록 뇌와 자율신경계는 건강해진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주 2, 3회 나가서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틈날 때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제자리 느린 걷기입니다. 거실에서 5분에서 10분만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습니다. 걸을 때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바닥을 밟으면서 발 감각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숨이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 동작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걷기라는 리드미컬한 운동이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반복되는 발의 감각이 뇌에 지금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두근거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제자리를 걷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동작을 하는 게 심박과 긴장을 실제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벽에 기대서 호흡하기입니다. 등을 벽에 대고 서서 뒤통수, 등, 엉덩이가
벽에 딱 닿도록 붙입니다. 그리고 배와 옆구리가 움직이도록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 자세는 흉곽과 목, 상부 경추의 긴장을 풀어주고 미주신경을 통해 자율신경계를 빠르게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흉쇄유돌근 스트레칭입니다. 흉쇄유돌근은 우리 귀 뒤에서 쇄골로 이어지는 근육으로 머리로 가는 혈관, 자율신경이 지나는 길목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 근육이 긴장되면 목과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미주신경이 지나는 경로가 눌리면서 뇌는 지금 몸이 긴장 상태에 있구나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굳어있는 사람일수록 어지러움, 두근거림, 불안, 머리의 멍함이 함께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쓰고 긴장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할수록 이 근육은 짧아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방법은 쇄골을 한 손으로 잡아서 고정을 합니다. 고개를 반대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고개를 뒤로 약간 젖힙니다. 이러면서 턱을 가볍게 들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두꺼운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숨을 깊게 천천히 내쉬면서 20초에서 30초씩 좌우로 반복을 합니다. 이때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이 편해지는 느낌을 바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무엇이 있나요? 이 자율신경실조는 신경계가 과도하게 각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제도 에너지를 강하게 올려주거나 흥분을 더하게 하는 것은 안 좋고 조율을 도와주는 것이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과흥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칼슘이 신경과 근육을 흥분시키는데 마그네슘은 이 과도한 신호를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근거림, 근육 긴장, 잠들기 어려운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신경계의 에너지 대사와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B5, B6, B12는 코티솔 조절과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만성피로, 예민함, 집중력 저하가 있는 자율신경실조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일 비타민보다는 복합 B군 형태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신경염증을 낮추고 신경 전달의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불안, 우울, 인지기능과 자율신경계의 과민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율신경실조증에서 조심해야 할 영양제들도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삼, 흑염소 같은 보양제 계열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대사를 끌어올리고 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체질에 따라서 이런 약제가 몸에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율신경계가 이미 과흥분된 상태에서는 두근거림이나 불안, 불면, 열감 같은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쉬어야 될 신경계에 다시 가속 페달을 밟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약 성분들은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내 몸 상태에 맞는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에너지 드링크 혹은 각성 성분이 강한 보충제입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심박수를 올리고 불안과 수면 장애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감각에 집중해서 맛있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식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 내한테 맞는 음식인가? 이거 먹으면 또 체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때문에 식사 시간 자체가 괴롭다고 표현하십니다. 심지어 음식을 입에 넣기도 전부터 긴장을 하게 되고 이런 긴장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억제시켜서 위장 운동을 저해시킵니다. 음식을 먹어도 음식의 맛과 식감을 음미할 여유가 없습니다. 먹는 행위 자체가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소화불량이 이렇게 심하다고 해서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음미하며 먹는 습관, 즉 먹는 즐거움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소화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먹는 방식을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합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마인드풀니스라는 명상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먹는 순간 나의 모든 감각에 집중해서 오로지 먹는다라는 행위에 몰입하여 먹는 것입니다. 명상하듯이 밥을 먹는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먹기 전에 음식이 차려진 걸 보고 음식의 색깔과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고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나? 어떤 맛이 날까? 생각을 합니다. 음식의 향도 천천히 맡습니다. 입에 음식이 들어왔을 때 식감을 느끼고 씹는 과정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인드풀 이팅을 저는 그래서 미식가처럼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괴로움을 겪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미식가처럼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마치 내가 흑백 요리사 심사위원이 된 것처럼 상상하고 음식을 먹어보는 거예요. 마인드풀 이팅이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소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목구멍으로 삼키는 순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레몬을 떠올리면 침이 고이듯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바라보고 향을 맡고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부터 소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소화액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위장이 움직일 준비를 실제로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식사하는 감각에 집중하지 않고 먹는 것은 소화의 일부 과정이 생략된 것과도 같습니다.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각이나 후각 등의 자극에 집중할 때 우리 장신경계가 잘 활성화됩니다. 자율신경계와 장신경계가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대충 먹어도 신경계의 신호 전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신경계 조절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런 반응이 잘 안 나타나겠죠. 그런 사람일수록 감각에 집중해서 천천히 하는 식사가 장신경계의 활성화가 잘 나타나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풀 이팅은 장, 뇌축의 소통을 통해서 적당량의 음식을 먹게 하는데도 기여합니다. 우리가 신체 감각에 집중한 상태에서 식사를 할 때 내장의 감각에 대한 뇌의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즉, 지금 내가 배고프다, 배부르다, 위장이 이만큼 찼다 하는 신호를 더 잘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과식을 예방하고 적절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풀 이팅은 소화불량 있는 분뿐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음식을 매번 과식하고 후회를 하는 사람,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에 의한 폭식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 동료가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친구 이제 의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되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 치킨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맛있겠다 하고 평소 하던 대로 TV를 틀고, 내가 좋아하는 TV 보면서 음식을 잘 먹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허겁지겁 먹고 있었어요. 양념 반 후라이 반을 시켜서 먹고 있었는데 먹다가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방금 양념물 먹었나? 후라이드를 먹었나?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더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을 즐겁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음식을 먹는 거에 전혀 집중을 안 하고 있었구나. 그냥 급하게 음식을 나한테 담고 있었고 TV를 보면서 다른 데 집중을 하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폭식이나 과식 행동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진짜 진정으로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이다. 음식을 즐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인드풀 이팅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식사하기 전에 심호흡을 몇 번 해줍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준비를 합니다. TV를 꼭 꺼야 돼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음식에만 집중할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주신 분, 재료를 길러주신 분, 이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느껴보고,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로 음식을 눈으로 자세히 관찰합니다. 색깔, 모양, 크기 등을 유심히 바라보고 냄새도 음미합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오고 씹기 전에 음식을 입안에서 한번 굴려봅니다. 음식의 질감과 온도가 어떤지, 채소의 익힘 정도가 어떤지 이렇게 세밀하게 느껴봅니다. 그 다음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봅니다. 씹을 때 느껴지는 촉감, 씹는 느낌을 잘 느끼면서 최소 20번 이상 씹어봅니다. 씹을 때 맛이 달라지죠. 씹는 순간 또 새로운 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맛과 향을 음미합니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같은 다양한 맛을 찾아봅니다. 먹는 동안 다른 생각이 나서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먹는 행위로 주의를 돌립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나의 감각과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관찰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포만감이 느껴지면은 이제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식사는 내가 배의 한 70%에서 80% 정도 찰 때까지만 식사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식사를 하면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식사를 아주 천천히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안 먹는데도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잘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단순히 먹는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장, 뇌축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먹는 행위 자체를 즐기게 해준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은 먹는 게 굉장히 힘든 분들, 불안한 분들도 먹는 게 더 이상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V나 핸드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마인드풀 이팅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먹는 순간에 뇌가 나 지금 먹고 있구나 라고 제대로 알아차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는 식사는 이 과정을 거의 완전히 차단합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깊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 뇌는 음식이 아니라 영상과 정보의 주의를 빼앗깁니다. 그 결과 음식의 냄새, 맛, 식감 같은 감각 정보가 뇌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소화는 입에 넣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기대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이 준비 과정이 통째로 생략됩니다. 그 결과 우리 위와 장은 지금 음식을 소화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침 분비, 위산 분비, 위장 운동이 늦게 시작되고 음식은 준비되지 않은 소화기관으로 갑자기 밀려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체하거나 더부룩하거나 복부팽만, 가스, 속쓰림으로 이어지는 기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자율신경계 때문입니다. TV나 스마트폰 화면은 대부분 우리 뇌를 각성시키는 자극입니다. 빠른 화면 전환, 쇼츠 같은 것들죠. 소리, 뉴스, SNS, 메시지는 교감신경을 반복해서 자극하고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소화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가장 잘 됩니다. 부교감신경의 활성을 휴식, 소화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즉 화면을 보면서 먹는다는 것은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신경 상태에서 소화 작업을 동시에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 입장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뇌는 지금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먹는 시간이다. 이게 아니라 뭔가를 처리하면서 급하게 에너지를 넣는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위장 운동이 억제되고 소화가 더 느려지며 식후 두근거림이나 불안, 졸림, 멍함 같은 자율신경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과식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먹으면 우리 뇌는 위장에서 올라오는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배가 찼는데도 계속 먹게 되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 과식 역시 위장과 자율신경계를 동시에 부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제가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진료볼 때도 이렇게 천천히 먹는 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배부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보면은 물리적인 배부름과 화학적인 배부름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위장이 꽉 차서 가득 차서 음식이 더 이상 안 들어가 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포만감입니다. 근데 이 물리적인 포만감을 느꼈을 때는 이미 과식을 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 화학적 포만감은 음식을 먹고 충분한 음식이 들어왔을 때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느껴집니다.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근데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의 분비는 혈액을 통해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작용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급하게 먹으면은 이 화학적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물리적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이미 과식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에 집중해서 천천히 먹는 것이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 뇌가 현재 음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만들고 자율신경계를 각성 상태로 유지한 채 소화를 시키는 구조가 된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면요.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식후 불편감, 과식 등이 함께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화면을 끄고 음식에만 집중해서 먹는 것만으로도 뇌와 자율신경계는 지금은 안전하게 쉬고 소화하는 시간이다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 하나만 바꿔줘도 우리 위장은 훨씬 편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면 왜 불면증이 생기나요?
자율신경실조증에서 불면증은 아주 뚜렷하게 잘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게 생기는 이유는 아주 명확한데 우리 몸이 밤이 되었는데도 신경계는 아직도 각성, 비상 모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쉬도록 만드는 자동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신경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낮에는 에너지를 내고 일을 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적당히 활성화돼야 됩니다. 밤이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올라오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체온도 내려가고 몸이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면 이 스위치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스트레스와 과로,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켜진 채로 고정되고 밤이 됐는데도 몸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은 답답하고 근육은 풀리지 않고 머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신경계는 아직도 지금 아직 위험하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는 표현을 보면은 또로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뇌가 안 꺼지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잠으로 들어가게 하는 신경 스위치가 고장났다고 할 수 있죠. 결국 불면증은 따로 떨어진 별개의 병이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밤에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수면으로 나타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수면제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낮과 밤의 리듬을 다시 바로잡고 과민해진 신경계를 조율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불안, 분노, 수면 장애가 반복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은 무엇인가요? 불안, 분노, 수면 장애, 이것들을 각각 보면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를 볼 때 공통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우리 뇌와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져서 과도한 각성 상태에 있는 겁니다. 분노, 불안, 불면이 반복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상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고 투쟁, 도피 반응이 유발되지만 그 에너지가 몸 밖으로 제대로 발산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과 HPA축이라는 신경 호르몬 시스템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투쟁, 도피 반응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갈 때 필요한 반응이라는 거죠. 위험을 감지했을 때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서 심장은 빨라지고 호흡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합니다. 감각도 예민해집니다. 잠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소화나 면역, 회복 같은 기능은 뒤로 밀려납니다. 당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은 원래 생존을 위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런 반응이 꺼지지 않을 때인데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안전하지 않다라는 신호가 계속 들어오는 상태인 거고, 분노는 위협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에너지가 몸 안에 쌓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는 밤이 됐는데도 이 경계 모드가 내려오지 못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생긴 게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는 신경계의 반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위험한 환경에 살고 있어서 분노나 불안이나 불면이 나타나는 걸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이런 물리적인 생명의 위협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안이나 분노나 불면은 훨씬 더 흔해졌습니다. 스트레스 자극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고, 현대인의 생활 양식에서 이런 스트레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몸에 남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업무에 대한 압박, 인간관계, 성과에 대한 경쟁, 남들과의 비교,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자극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우리 몸은 그럴 때마다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켜서 근육에 힘을 주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호흡을 가쁘게 만듭니다.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반응이 지금이 원시 시대라면은 생존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현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막 혼나고 있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긴장되고 우리 몸이 당장 싸우거나 도망쳐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상사를 때려 눕힐 수도 없고 회사에서 뛰쳐나가서 도망을 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몸은 계속 긴장 상태로 남게 되고 그 에너지는 쌓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된 습관을 보면은 아주 비슷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 긴장을 풀어줄 출구가 없습니다. 몸은 긴장한 채 가만히 앉아있고 감정은 눌러두고 머리로만 버팁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카페인, 야근, 야식 같은 각성 자극을 더 얹으면서 신경계를 더 깨운 채로 하루를 끝냅니다. 이렇게 살면은 우리 뇌와 자율신경계는 아직도 위험하다 라는 판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를 개선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과도한 자극들을 줄이고 내 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재 내가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명상이나 호흡 훈련을 통한 이완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트레스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불안하고 내 몸이 마치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예민해지는 반응을 보일 때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야, 괜찮아,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하는 신호를 주는 거죠. 이런 신호를 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명상과 호흡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은 우리 몸이 싸우거나 도망가는 등의 활동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변화를 주는 거라 했죠. 즉 뇌와 자율신경계에서는 몸을 쓰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건데 현대인들의 신체 활동량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은 스트레스를 받아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해서 긴장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중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운동을 지속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 강도로 주 3회 정도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불면증 없이 좋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불면증을 겪는 현대인들이 정말 많죠. 불면증은 자율신경계와 우리 몸의 생체 시계인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흔들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적절히 활성화돼서 적당한 텐션을 올리고 활동을 돕습니다.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서 몸과 뇌를 이완시키고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긴장이 만성화되면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의 각성이 잘 꺼지지 않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신경계는 여전히 경계 모드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이 바로 1주기 리듬입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의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있고 그 중심에 뇌에서 시교차 상액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시교차 상액은 우리 몸의 시계 역할을 하면서 수면과 각성, 체온 변화, 호르몬 분비, 자율신경계의 하루 리듬을 총괄 지휘합니다. 이 24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생체 리듬을 1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시계인 시교차 상액이 외부의 시간과 동기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신호가 바로 빛, 아침에 햇볕을 받으면 망막을 통해 들어온 빛은 이제 낮이 시작됐다라는 신호를 전달하고 반대로 저녁에 빛 자극이 줄어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면서 몸은 밤이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이런 신호를 지속적으로 교란시킨다는 점입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 태블릿, TV 같은 강한 인공 조명에 노출됩니다.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고 불규칙하면서 주중과 주말의 수면 패턴이 크게 어긋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 시교차 상액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밤이 되어도 교감신경이 꺼지지 않고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지속되며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야 할 시간에 몸은 여전히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관계가 일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 불면증을 만들기도 하지만 불규칙한 수면 자체가 다시 자율신경계를 더 망가뜨립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피로와 예민함이 커지고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면서 그날 밤은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불면증은 점점 고착화됩니다. 결국 불면증 회복의 핵심은 자율신경계와 일주기 리듬을 다시 조절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생활 수칙들을 수면 위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리려면 손을 잘 씻고 위생을 지켜야 하듯이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우리 몸이 언제 깨어있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다시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수면에 대한 강박 내려놓기.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부터 오늘은 꼭 일찍 잠이 자야 돼 하는 강박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박은 우리 몸을 더 긴장시키고 각성시킨다는 점입니다. 자려고 잠자리에 가기 전부터 오늘은 꼭 자야 돼 라는 전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은 벌써 긴장이 돼서 잠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잠을 잘 자려면 꼭 잠에 들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잠을 좀 못 자도 피로감을 느끼겠지만 우리 몸에 당장 치명적인 해가 생기거나 영구적인 손상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눈만 감고 있어도 우리 몸이 충분히 수면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회복됩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편안한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셔라. 나는 오늘 꼭 잠이 들어야 돼가 아니라 나는 꼭 잠을 자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쉬러 가는 거야. 잠에 빨리 들면은 물론 좋겠지만 잠에 못 들더라도 눈 감고 편안하게 몸을 이완하고만 있어도 충분한 휴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늦어도 12시 이전에 자고 7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특히 주말에도 평일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일주기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일에 워낙 피곤하니까 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서 늦게 일어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게 사실 피로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심화시킵니다. 왜냐면 식욕차 상액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상 시간이 바뀌는 거거든요. 주말에 늦잠을 자면은 순간적으로는 덜 피곤한 것 같아도 뇌의 입장에서는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이 다시 됐을 때 갑자기 다른 시간대로 이동한 것 같이 혼란을 느끼고, 이는 자율신경계와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거를 사회적 시차라고 합니다. 마치 시차가 있는 외국에 여행 갔다 오면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주말과 주중의 기상시간 차이가 이런 시차와 같은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낮 시간에 충분한 활동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햇볕을 쬐는 겁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햇볕을 충분히 보고 산책을 하는 등 신체 활동을 충분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특히 야외 운동을 하는 게 햇볕을 충분히 받기에 좋겠죠. 이런 활동과 햇볕은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것이 낮에 교감신경을 건강하게 쓰고 밤에 부교감신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만드는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충분히 햇볕을 쬐면은 우리 생체 시계가 지금 낮이구나 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받게 되고, 그날 저녁부터는 멜라토닌 분비가 더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반대로 낮에 실내만 있고 빛 노출이 너무 적으면은 생체 시계가 낮과 밤을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밤이 돼도 졸리지가 않은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적절한 활동이 있어야지 그게 밤의 수면 추진력으로 바뀝니다. 불면증이 심한 분일수록 밤에 잠을 너무 못 자서 낮에 피곤해서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밤을 더 망치는 선택이 됩니다. 낮에 활동을 늘리고 낮에 리듬을 먼저 세워야지 밤이 따라옵니다. 네 번째는 낮과 정반대로 해가 진 저녁 시간 이후로는 운동이나 강한 신체 활동이나 야식 등을 피해야 합니다. 활동도 정적인 활동을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해가 진 시간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우리 몸이 잘 시간임을 인지하도록, 잠에 잘 들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해서 몸을 피곤하게 하면은 잠이 잘 오겠지 하고 생각하셔서 야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격렬한 운동을 밤에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몸이 교감신경을 더 항진시키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지금 활동할 때인가 보다 하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해가 떠 있을 때 낮 시간에 하는 게 가장 좋고, 늦어도 잠들기 한 4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빛 자극 조절하기입니다. 해가 진 시간 이후에 저녁에는 강한 빛 자극을 줄일수록 좋습니다. 야간인데 강한 빛 자극이 망막을 통해 들어올 때 우리 몸은 낮과 밤의 혼란을 느끼고 수면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밤낮이 바뀐 수면 장애를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라고 하는데,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 환자들에게 저녁 시간 이후에 집에서도 선글라스를 착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해가 진 시간 이후로는 집안의 조명을 다 끕니다. 형광등은 다 끄고, 아니면 조도가 낮은 노란색 조명, 수면등 같은 것만 켜놓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 이후에 TV나 스마트폰 등에서 나오는 불빛을 많이 보는 것도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강한 빛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는 디지털 기기의 빛자극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핸드폰에 요새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 나오죠. 이런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더라도 야간의 핸드폰 사용량은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수면 전 이완 활동입니다. 수면 전에 여러 가지 이완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면증이 오래된 분들은 잠을 자야 한다라는 압박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도 몸이 계속 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호흡은 가장 빠르게 접근 가능한 스위치입니다.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이 미주신경을 통해 부교감신경 톤을 올리고 심박의 과도한 각성을 낮춘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잠들기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런 심호흡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식사와 음료 조절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이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카페인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이런 데도 다 카페인이 들었기 때문에 잠들기 최소 6시간 전에는 섭취를 피해야 됩니다. 아예 안 마시면 가장 좋고, 그리고 과식은 소화 문제를 일으켜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또 야식도 일주기 리듬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지금 활동할 때인가 보다 라는 신호를 받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잠들기 늦어도 3, 4시간 전에는 식사를 꼭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낮잠 조절입니다. 낮잠을 길게 자는 것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낮잠을 자야 한다면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늦은 오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잠을 워낙 못 자니까 피곤해서 낮잠을 자게 돼요 이러는데, 낮에 잠을 많이 자는 거는 잠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야간에 잘 잠을 땡겨오는 것이 됩니다. 불면증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나 늦은 오후에 낮잠 주무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면증은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나요? 스트레스가 반드시 불면증을 만드는 건 아니고,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한 신경계가 불면증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죠. 이거를 피하거나 없앨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 자율신경계가 투쟁 도피 반응을 올라왔다가 다시 회복 모드로 잘 내려오느냐, 아니면은 그 상태에 계속 고착되느냐입니다. 불면증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스트레스의 절대적인 양보다도 신경계가 다시 평소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많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제대로 배출될 출구를 찾지 못함으로 쉽게 누적이 됩니다.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다양한 일정,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경쟁, 인간관계, 불안 같은 자극은 교감신경과 HPA 축을 강하게 올리지만 우리는 실제로 싸우거나 도망가지 못하고 그저 참고 버티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상태가 하루 종일 누적되면은 밤이 돼도 우리 신경계는 일과가 끝나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 종일 지쳐있는데 막상 자려고 누우면 더 또렷해져요. 몸은 피로한데 뇌와 자율신경계는 아직도 일하고 경계하는 모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신경계 차원에서 정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수면 위생, 일주기 리듬, 낮 시간의 충분한 활동과 빈 노출, 호흡과 이완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일 뿐 아니라 뇌와 자율신경계에게 이제 하루가 끝났다라는 신호를 확실히 줄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하고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밤에 나의 침실까지 끌고 갈지 아니면은 하루 안에 신경계가 정리하도록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명상을 하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불안감이 쌓일 때 신체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스스로의 방법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것이 바로 호흡 훈련, 명상입니다. 명상이 스트레스가 많은 모든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의 질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미국 의사협회 정신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불안장애를 진단받은 2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명상 프로그램과 항우울제 효과를 비교한 임상시험을 보고했습니다. 136명에게는 명상을 시켰고 140명에게는 항우울제를 복용시켜 결과를 비교한 것이죠. 연구 결과 8주 후 명상을 시행한 군은 약물 치료와 거의 동일한 호전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약물 치료를 한 군은 약 78.6%의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했고 8%의 환자가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했는데, 명상을 한 그룹은 부작용으로 인한 탈락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명상이 항우울제와 비슷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데 부작용은 더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부작용도 없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불안은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감정입니다. 주로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나타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불안이 내가 미래를 대비하고 조심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과도하게 지속되는 생각, 불필요하게 지나친 걱정이란 것을 알면서도 이런 생각을 멈추기 힘들어 하십니다. 우울감이라는 것은 반대로 과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수록 후회, 자책감, 억울함 같은 괴로운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불안과 우울감을 줄이려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줄이는 것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제 그 생각 안 해 라고 틀어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뇌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이걸 안 해야지 라고 애를 쓰지만, 애를 쓸수록 그 생각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 지금부터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저절로 머릿속에 분홍색 코끼리가 그려집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을 줄이려면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현재 내 몸 상태에 집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명상을 할 때 나의 몸 상태, 그 중에서도 호흡에 집중을 하게 하는데요. 이 호흡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집중하기 좋은 대상이 됩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개입하지 않는 객관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나 긴장, 분노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떠오를 때 숨 쉬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것은 부정적 생각을 자꾸 돌이켜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효과를 줍니다. 이를 인지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긴장과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주의를 돌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구나, 불안과 이로 인한 신체 증상들을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자아 효능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그 자체로도 불안의 발생 빈도를 낮춥니다. 이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쉽게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불안이 생기는 것 자체가 걱정되고 불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흡 훈련과 명상을 통해서 이제 불안해도 괜찮아, 나는 불안해도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공황장애 증상은 정확히 무엇이고 응급 대처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 공황발작과 공황장애를 구분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공황발작은 급격한 불안, 공포와 함께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멎을 것 같은 느낌, 식은땀,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가슴 통증, 어지러움, 메스꺼움, 미칠 것 같은 느낌,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인데요. 이런 발작적인 증상이 한 번 이상 나타나고,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을 느끼는 것, 혹은 이런 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회피하려고 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공황장애로 진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처음 공황발작이 나타난 이후에 사람 많은 곳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게 됐다, 피하게 됐다. 비행기에서 발작이 처음 나타난 이후에는 비행기가 무서워서 못 타게 됐다. 혹은 발작이 또 나타날까봐 항상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공황장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공황장애의 핵심은 심장 같은 우리 몸의 실질적인 장기에는 이상이 전혀 없지만 우리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작 시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심한데, 이런 증상들이 죽거나 몸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황이 올라올 때 우리 뇌는 지금 정말 큰일 났다 라고 잘못 판단해서 심장이나 호흡, 근육, 장기들에게 과도한 비상신호를 보내드립니다. 공황장애의 핵심은 심장 같은 실질적인 장기에는 이상이 전혀 없지만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작 시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심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죽거나 몸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황이 올라올 때 우리 뇌는 지금 정말 큰일 났다 라고 잘못 판단해서 심장, 호흡, 근육, 장기들에게 과도한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알려드릴 방법들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이런 비상신호를 줄이고 지금 안전하다
라는 정보를 다시 보내주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5, 4, 3, 2, 1 감각 접지 기법이라고 합니다. 공황이 올라올 때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눈으로 보이는 사물 5가지를 입으로 말해보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세어봐도 괜찮습니다. 하얀 벽이 보이네, 파란색 컵이 보이네, 검은색 의자가 보인다, 창문도 보이고 시계도 보인다. 이렇게 5가지를 세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찾아서 말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이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감 4가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의자에 엉덩이가 닿아 있는 느낌이 있고 바닥에 발바닥이 닿아 있고 이렇게 내가 책상을 만질 수가 있고 내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질 수 있어. 4가지 촉감을 찾아봅니다. 그 다음으로 귀에 들리는 소리 3가지를 찾아봅니다. 저기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고 히터 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으로 코에 맡을 수 있는 냄새 2가지, 실내에서 나는 방향제 냄새라든지 옷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 그 다음으로 입으로 느껴지는 맛 1가지, 입 안에 느껴지는 침의 맛, 아니, 물을 조금 마셔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내가 찾을 수 있는 감각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공황이 올라올 때 신체 증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을 하면서 쓰러지면 어쩌지? 죽을 것 같다. 이런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기법은 머릿속에 공포에 대한 생각 대신 지금 이 자리의 감각 정보로 뇌를 다시 채워 넣는 방법입니다. 이런 감각 정보가 들어올 때 뇌가 다시 좀 정신을 차리고 아, 나 지금 여기 있구나. 실제로 지금 당장 위험한 거 없구나. 라고 다시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신체 증상도 좀 가라앉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호흡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공황장애에서도 호흡의 곤란이 아주 잘 나타나요. 공황이 시작될 때 교감신경의 항진이 나타나고 호흡이 짧고 빨라집니다. 이에 의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한 느낌, 손발 저림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미주신경, 이제 괜찮다, 진정해도 된다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숨을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는 없고 숨을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할 때 심장 박동이 실제로 떨어지고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아니면 서 있어도 상관없고요. 천천히 코로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 세면서 마십니다. 이때 숨을 들이마실 때 어깨나 이 목 이런 데 힘을 안 주고 배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만 느껴주세요. 마실 때 배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속으로 5을 세면서 바람을 아주 천천히 내보내듯이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3초간 마시고 5초간 천천히 내쉬고 하는 거를 10회 이상 반복합니다. 가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4초 동안 숨을 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478 호흡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호흡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느리게 호흡을 하고 내쉬는 숨을 더 길게 하고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리듬 있게 숨을 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숨 마시고 내쉬는 시간은 본인이 편한 정도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근데 발작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꾸준히 연습해 둘 때 공황 상황에도 이런 호흡을 즉각적으로 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세 번째는 현실 검증 문장 사용하기입니다. 공황 발작 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 지금 죽는 거 아니야? 기절해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뇌 손상같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은 불안한 생각들이죠. 이런 불안한 생각들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신체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심해진 신체 증상은 더 큰 불안을 유발하고 불안은 다시 신체 증상을 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 공황 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나에게 넣어주는 작업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생각이 전부 진실은 아니구나. 뇌가 학습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이 올라올 때 제가 말하는 문장 중에서 잘 와닿는 것 한두 개를 골라두세요. 정해두시고 입 밖으로 작게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야. 지금 나타나는 거는 내가 아는 그 공황 발작이야. 지금 이 감각은 올라왔다가 금방 내려갈 거야. 내 몸은 놀라고 있는 거지 고장난 게 아니야. 금방 지나간다. 이런 말들에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발작이 일어날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이 무섭거든요. 그래도 이 현실 문장을 계속 반복합니다. 긴 설명보다 짧은 문장을 반복하는 게 내 뇌에 더 잘 들어갑니다. 자율신경계를 혼자서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앞서서 자율신경계는 자동 조종 장치와 같아서 저절로 조절을 해야지 되고 내 의지대로 조절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 등이 원인이 돼서 이런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능력이 약해진다고 했고요. 만약 이렇게 스트레스에 항상 예민하고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서 너무 힘든 환자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율신경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호흡을 통한 자율신경계의 조절입니다. 이제 호흡이란 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기도 하지만 체성신경계를 통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같이 감정적인 동요가 있으면은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호흡이 이런 식으로 얕고 빨라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편안한 상황일 때, 몸이 이완하고 휴식하고 있을 때, 아니면 잠을 잘 때,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작용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호흡이 느리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의도를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죠. 자율신경계가 막 과민 반응해서 불안하고 호흡이 빨라지는 상황일 때 내가 의도적으로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교감신경의 과민 반응이 완화가 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투쟁 도피 반응 유발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신호를 주는 것랑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우리가 의도대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몸이 긴장, 스트레스 상태일 때,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하는 호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율신경 실조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런 호흡을 많이 합니다. 아우 답답해요. 이렇게 호흡이 짧고 얕아집니다. 숨을 자꾸 들이마시려고 하게 되고 깊게 들이마시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 자꾸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호흡을 할 때 목과 어깨 근육이 과도하게 활성돼서 어깨가 들썩입니다. 이런 호흡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목이나 어깨 근육들이 실제로 많이 경직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호흡 불편감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과호흡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황 발작입니다. 반대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호흡을 깊고 느리게 천천히 하되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3초 정도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마십니다. 숨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폐가 가득 찰 만큼 억지로 많이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5초 정도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제가 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몸에 편안하게 힘을 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몸이 잘 이완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앞으로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이제 숨 쉴 때 주된 역할을 하는 게 횡격막인데 이 횡격막을 충분히 이용해서 하는 호흡이고 이런 거를 복식호흡 또는 횡격막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호흡법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환자분들 아니면 스트레스와 관리가 필요한 모든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명상과도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런 호흡 훈련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실시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시행합니다. 근데 이게 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진 않아요. 처음 하면은 잘 집중도 안 되고 1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한 3분 지나면은 잡생각이 나고 핸드폰 보고 싶고 그렇게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운동이나 동작을 잘 못해도 그 동작을 반복 훈련하면은 그 동작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호흡도 우리 근육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운동이고 호흡을 통해서 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것도 꾸준히 훈련했을 때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주 이상 시행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많은 내용을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몸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라고 하는 게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원인을 파악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절대 원인이 없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게 아니다. 자율신경계라는 명확한 시스템이 이상을 보여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명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너무 괴롭고 왜 나한테만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면이나 식사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서 일종의 경보장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 몸이 이렇게 괴롭다고 외치는 것은 그동안 내 몸을 너무 안 돌봐왔다.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 돌보지 않아서 내 몸이 SOS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고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점검한다면은 오히려 나중에 돌아갔을 때 그때 이렇게 괴로운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나를 잘 돌아볼 수 있게 만들었고 내가 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쓴 한의사 김찬이었고요.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지금 책과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계 이상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가슴 두근거림,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후군, 불면증, 만성 피로, 브레인 포그 같은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 자율신경 실조라고 하는 게 환자분이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동적인 치료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활 관리들을 해야지 재발하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늘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항상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게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설명해드리려고 해도 환자분이 짧은 시간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천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 환자분들에게 한약을 처방할 때 편지를 써드렸어요.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이러이러한 상태예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는 이런 역할을 할 거고요. 불면증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런 거 한번 생활 관리 해보세요. 숨 쉬는 게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심호흡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드렸어요.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거의 한 5,000통 이상의 편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이 과정이 저한테도 나름 좀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환자분들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정보가 쌓였다는 거고 사실 이전에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지만 학교에서도 배우고 논문도 읽고 학회도 참석하고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어떻게 환자분들이 스스로 생활 관리를 하도록 도와줄까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 환자분들께 편지를 쓰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많이 쌓였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해보니까 거의 책 한 권의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출간하게 된 게 이번에 나온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하루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